하멜 상선박물관인가? 네, 네, 거기 갔다 왔어요. 배 모양이 이렇게 있는 박물관이더라고요. 그 하멜이 어떤 사람이냐 찾아보니까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그 일본하고 중국하고 주로 무역을 하던데요. 그래서 원래는 일본의 나가사키로 갈라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제주도에 난파돼가지고 떠밀려온 거예요. 근데 난파되는 과정에서 36명만 살아남은 거예요. 당시에 하멜이 타고 왔던 이런 형태의 배였을 것이라고 추정을 해서 나름대로 이제 하멜의 족적들을 다루고 있는데 아 여기구나. 아 오! 배. 그러니까 이게 배가 부서진 채로 여기 그러니까 닿은 이거- 거야. 아, 와, 꽤 오래됐구나. 1653년이야. 약간 귀신의 집 간지가 나기도 해. 그지? 나중에 탈출을 했구나 진짜. 네, 저기 사연이 많더라고. 나도 이게 잠깐 저거는 봤는데. 막 몇 번 탈출하려다가 말다가 탈출하다가 탈출하다가 붙들려갖고 곤장 맞고 뭐 곤장 25대씩 맞았대. 그때 얼마나 황당했을까. 서러웠겠지. 이 사람들 막연했겠다. 그럼. 아, 일로 왔을 것이다. 저런 바다에 떠내려왔고 이런 배를 타고 이런 모양새의 옷을 입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좀 실감 나는데? 아 그래요? 그 하멜이 생전 처음 본 나라에 왔는데 다행히 제주 목사, 지금으로 치면 도지사 같은 이원진이라는 제주 목사가 굉장히 호의적으로 대해줬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하멜이 타고 온 상선이 좌초돼가지고 해안가에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배에 들어가서 물건들을 훔쳐오기 시작한 거야. 우리나라 백성들이. 그때 당시 조선 돈으로 한 30만 냥 정도의 값어치가 되는. 훔치려는 사람한테 노다지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적발해가지고 이 하멜 일행들 보는 데서 이 발바닥을 몽둥이로 때려서 앞으로 너희들 물건 손을 못 대게 하겠다 우리가. 신랑도 아니고 발바닥을 몽둥이로. 안심해라. 우리는 너네 편이니까 그리고 너네 물건도 안 없어질 거다. 그 정도로 잘해줬는데.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살아. 하멜과 그의 일행들은 우리 보내달라. 그렇죠.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조선의 국법상 외국인은 들어오면은 나갈 수 없다. 그게 국법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 남은 선원들이 탈출을 하다가 걸려.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곤장형을 받아요. 한 명이 휴유증으로 죽어요. 심지어. 곤장의 죽음. 예, 예. 그러고서도 계속 이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탈출을 시도하다 왕을 직접 아련하게 돼요. 서울로 가서. 무슨 얘기를 했겠어? 왕을 만나는. 돌려보내달라고. 왕이 no 한 거야. 대신 잘해줄게. 또 효정도. 효정도 잘해줘.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청나라 사신이 들어와요. 2명이 밖으로 빠져나와가지고 청나라 사신을 만나. 우리 좀 보내달라. 그랬다. 하니까 조선 조정에서 난리가 나죠. 사형. 사형? 저놈들은 어명을 어겼으니까. 왕까지 아련했는데 어명을 어겼다. 죽여야 된다. 이랬는데 효정이 유배에 보내는 걸로 처리를 해요. 하멜이 도저히 이 나라에 살 수 없다. 바다로 나갈 수 있는 배를 사요. 그 배를 타고 조선에 온 지 13년 만에 네덜란드 본국으로 이제 가게 돼서 거기서 쓴 게 하멜 표류기예요. 2권의 책으로 돼 있대요. 본권이 표류기, 그리고 조선 왕국기는 별책부록인데 이 조선의 지리, 정치 체계, 경제 체계에 대한 이제 기술이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조선의 풍습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적 정확하게 묘사를 해요. 맞아요. 그 조선인들이 자신들을 외모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묘사한 게 있어요. 노란 괴물 같다, 바다 마귀 같다, 뭐 이런 표현들이 막 나오고. 그랬겠죠. 이런 표현들이 코가 크다고 생각했나 보지. 어느 순간에 이제 이 구경거리를 전락시키고 어떤 면에서는 하멜이 자기가 가서 인종적 차별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술을 하고 있어요. 자기와 다른 걸 보면 두렵잖아요. 일단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열등하다거나 자기 통제 관리한 범위 내에 있으면 이제 안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또 따돌림하거나 뭐 이런 것도
불안감을 이제 반영하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트럼프 이후에 그런 시선들이 엄청 세진 것 같은데 미국에서 이런 일어나고 있는 그런 중어 범죄. Why do you keep using this? A lot Because of it people comes say from it's China. racist. It's not racist at all. No, not at all. It comes from China. That's why.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있었던 게 발현이 좀 심하게 되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 지금까지도 인종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미국도 그렇지만 노예제의 그 시간이 너무 이제 길어서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프랑켄슈타인이란 SF 아시죠? 네. 처음에는 그냥 시체 같은 거죠. 근데 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제 인간의 말을 배우고 인간의 생각을 배우고 나중에는 아주 고차원적인 대화를 나누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소설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죠. 이 괴물은 인간인가? 저 노예들은 사실 지금 우리는 참 이해하기 힘든데 원래 짐승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짐승이 인간의 말을 하고 인간의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들을 해방했을 때, 이들에게 인간의 그 권리를 줬을 때 우리가 이들과 함께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소설을 써했을 만큼 그 인종차별이 그러니까 차별에 대한 역사네요. 그렇죠. 예, 저는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는 일리가 있는 얘기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노비제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다 이름만 다를 뿐이지. 그렇죠. 실제 우리는 노예라 그러면은 이제 보통 흑인 노예만 생각하는데 슬레이브가 이제 노예란 뜻인데 그게 어원이 슬라브에서 온 거예요. 슬라브족. 슬라브족, 그러니까 슬라브족이 한때는 그 서유럽의 가장 중요한 러시아, 폴란드, 그렇죠. 뭐. 가장 중요한 노예 공급처였대요. 노예에 대한 그 인간의 어떤 그 바람이랄까? 지금도 우리가 인공지능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를 닮은 로봇을 만드는 거잖아요. 노예를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노예라는 것을 가지고 살았던 몇천 년간의 역사 속에 뇌리에 박혀 있는 우리 인자 속에 차별이라는 게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범죄 중에 범죄라고 이야기가 되는 게 제노사이드입니다. 제노사이드. 제노라는 거는 그리스어로 인종, 사이드는 죽이다는 겁니다. 죽인다. 이제 사람을 죽이는 거죠. 인종을 박멸하는 거예요. 한 민족을 박멸하는 게 제노사이드. 이제 가장 이제 많이 알려진 제노사이드는 역시 그 홀로코스트 거죠. 이 차 대전 때 나치가 보통 이제 유대인 600만 명 죽였다고 알고 있지만 그게 유대인만 죽인 게 아니라요. 폴란드인 한 200만, 소련인 300만, 그러니까 세르비아인 또 많이 죽었고요. 그렇게 해서 한 1,100만 명, 어떤 사람은 2,000만, 2,600만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죽였고 홀로코스트가 일어난 다음에 이제 제노사이드라는 이걸 막아야 되잖아요. 이런 도저히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너무 그래서, 잔혹하니까. 네, 유엔 체제가 출범하면서 그래서 제노사이드 협약이 1948년에 발효가 되거든요. Affirmed that genocide is a crime under international law, which the civilized world condemns. 그럼 이제 우리가 그러면 제노사이드가 없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러 건이 일어난 거죠. 그 이후에. 예. 유럽에서 그 나치 이후에 최초로 일어난 그 제노사이드가 그 보스니아 내전, 보스니아 내전에서 그 전범을 처벌하기 위한 국제재판소가 만들어졌는데요. 유엔 안보리가 만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파견 근무를 1년 반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첫 외국 생활이었고 네덜란드인데 국제법으로 실제로 재판도 하고 한다니까 이게 좀 경험도 해보고 싶고 그래서 그냥 마냥 설레서 갔죠. 근데 가서 보니까 그냥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 매일 보는 기록들이 너무 참담한 거예요. 잔혹상. 네. 일단 이제 배경을 좀 말씀드릴게요. 왜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했는지. 그러니까 이 유고슬라비아라는 나라가 연방이에요. 그리고 세르비아가 있고 마케도니아가 있고 슬로베니아가 있고 크로아티아가 있고 보스니아가 있어요. 이게 다 하나의 나라였어요. 근데 서로 몇백 년 동안 진짜 철천지 원수처럼 살아온 민족들이에요. 다 민족이 다르고 그렇죠. 종교가 다르고 네. 이러니까 이쪽이 당하면 잊지 않고 그렇죠. 있다가 우리가 그렇죠, 힘이 그렇죠. 생기면 힘이 이렇게 맞습니다. 복수하는 그렇죠. 거죠. 그런 관계가 계속 반복되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공산주의가 시작된 거죠. 예, 1940년대 티토가
정권을 잡고 철권 통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한 민족주의적인 다름도 공산주의와 철권 통제 앞에서는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유고슬라비아가 되게 성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3세계 리더 국가처럼 됐거든요. 근데 이제 티토가 죽고 90년대 공산주의가 몰락했잖아요. 그 다음에 등장한 인물이 밀로셰비치라고. 밀로셰비치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유고 연방 전체를 아우르는 대통령인데 문제는 전체를 아우르면 전체를 잘 아우러야 되는데 세르비아계 대세르비아주의 세르비아인들이 다시 부흥해야 된다 이런 거를 막 딱 한 민족주의자가 그렇죠. 대통령이 됐군요. 그러면 다른 민족들은 불안에 떨고 아 이거는 증오도 다시 생기고 그래서 막 독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슬로베니아가 독립해버리고요. 그 다음에 크로아티아가 독립하면서 또 2만 명 정도 죽어요. 싸우고. 근데 문제는 보스니아예요. 보스니아. 슬로베니아나 크로아티아는 그 민족들이 각각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나라 내부에서는. 근데 보스니아는 세 민족이 비슷비슷하게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한 채로 있는 거예요. 근데 세르비아계는 당연히 이 나라 연방 전체가 세르비아 위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대로 남고 싶어 하는데 나머지 크로아티아나 보스니아인들은 남고 싶어 하지 않죠. 독립하고 싶어 하죠. 연방의 일부를 이루는 국가가 연방을 탈퇴할 때는 이거 범죄예요. 범죄 중에 최대 범죄예요. 연방 반역 같은 거죠. 예. 그러면 그냥 독립을 한 순간 이제 공격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세르비아계는 똘똘 뭉쳐서 스릅스카 공화국을 만들어요. 보스니아 안에서. 그때부터 내전이 1992년부터 1996년까지 이루어진 내전이 보스니아 내전이고요. 이런 창고에 한 1000명씩 넣고 수류탄을 터뜨려서 다 죽이고 시체들도 그 나중에 발굴이 돼요. 세르비아인들이 은폐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위성사진을 발굴했더니 일주일 만에 이만한 흙더미가 막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걸 파보니까 시체가 한 구덩이에서 600개, 뭐 600명 거, 뭐 700명 거 막 나오는 거예요. 구덩이 옆에 다 세워놓고 이제 뒤에서 쏘아서 그걸 고꾸라뜨리는 거죠. 그럼 뒤에 사람이 그것도 치우고. 근데 굉장히 좀 섬뜩했던 거는 학교에 초등학교에 50명 정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기에 500명을 몰아넣어요. 500명을 몰아넣고 한여름인데 문 잠궈버려요 밖에서. 그러면 거기서 질식해서 죽고 소변이 다 차올라서 소변을 마셔야 돼요. 그러면서 죽는 거예요. 죽기 전에 살려주세요라고 한 사람보다 물 한 모금만 달라고. 이 발칸 반도가 보스니아 내전이 다 도살장이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그걸 다 총 책임자가 그 대통령이 카라지치라는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그 한 명을 6년 동안 재판했어요. 그 제가 글로 갈 때는 뭘 한 명을 6년 재판해. 한국에서는 1년에 600명 재판하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와 이걸 어떻게 6년 만에 재판했지 할 정도로 20만이 죽은 전쟁 전체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한 건 한 건 전쟁 전체를 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전쟁이 끝나고 스스로 도망갔어요. 잠적해버렸어요. 이게 전쟁 책임이 불거질 거니까 잠적을 해버렸는데 13년 동안 못 찾았거든요. 13년 동안 어디 있었냐면은 이 사람이 수영을 기르고 안경을 끼고 세르비아 내에 숨어 살면서 이 사람이 대체의학 전문가로 활약을 했어요. 되게 용한 의사가 돼서 많이 고쳤어요. 한때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그렇게 숨어서. 그래서 그 사람이 하도 유명해서 그런 학회에서 초대를 했어요. 이 사람을. Kad kažemo prirodna medicina, nije to ni samo prirodna medicina, jer i tu ima da su tamo u nekim 그렇게 하다가 이제 꼬리가 길면 밟히니까 헤이그 재판소로 왔죠. 그 재판소 왜 헤이그 재판소로 가나요? 이 사람을 고발할 법정 사법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세르비아 사람들이 영웅인데 세르비아에 재판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 국제재판소 유엔 안보리가 만든 국제재판소에 헤이그에 그 딱 잡아 보냈죠. 했는데 이 사람이 처음 왔을 때도 자기 전혀 카라지치 아니라고, 난 카라지치가 아니라 난 그 의사라고, 다 유전자 검사하고 다 이렇게 안 되니까 어느 날 수염 다 깎고는 안경 벗고 딱 와서 나 카라지치 맞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재판이 시작됐던 거죠. Hereby sentences you, Radovan Karadzic, to a single sentence of 40 years of imprisonment. A sentence of life imprisonment. The verdict was watched on a big screen. 2차 대전 이후에 어떻게 보면 한 사건 정도를 지금 들은 거잖아요. 그 이후에도 사실은 여러 번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 국제재판소를 하는데 재판연구관들이 우리 기록을 보더니 진짜 잔인한 거는 루안다 대학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안다 대학살은 100일 동안 110만 명이 죽었어요. 100일 동안이요? 100일 동안. 그때는 벨기에가 식민 통치하던 곳이거든요. 우리 같으면 일본이 통치하던 건데 루안다에서 그 후투족과 투치족이 사는데 후투족은 85%고 투치족은 15%예요. 그때 투치족이 키가 좀 더 크고 코가 좀 더 오똑했나 봐요. 근데 생각해 보면 벨기에는 이 소수의 그 사람들한테 권한을 주면서 핍박을 대신시킨 거죠. 그러면 투치족이 그 후투족을 핍박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후투족은 투치족에 대한 원한이 막 뼛속 깊이 그때 뼛속 깊이 박힌 거죠. 네. 근데 이제 제국주의 시대가 끝났잖아요. 그 벨기에가 떠났어요. 그러니까 둘이 남았죠. 근데 이쪽이 다수잖아요. 곧바로 후투족이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전복을 시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투치족은 나라 밖으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 나라, 주변 탄자니아, 뭐 우간다 이런 데로 막 흩어져서 망명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끼리 힘을 합쳐가지고 무장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루안다를 계속 공격한 거예요. 그럼 내전이 끊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 서로 죽고 죽인 거예요. 오랫동안. 계속 그런 악순환이 이루어질 때 방법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한쪽이 말살시키던가 그런 생각이 나쁜 생각이 있는가 하면 한쪽은 그냥 공존하면서 평화롭게 살자. 근데 이제 후투 투치도 평화협정을 체결한 거예요. 93년에 드디어. That peace in Rwanda will now enable us to concentrate on cooperation in this region. 이제 내전이 끝나고 뭔가 좋게 잘 돌아가나 보다 했는데 4월 6일에 대통령이 탄 비행기가 격추돼 버려요. On April the 6th, 1994, the plane carrying President Juvenal Habyarimana, a moderate Hutu, is shot down just before it's due to land in Kigali. 사람들은 뭐라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누가 죽였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네라 투치족이 죽였다고 생각하는 거죠. 투치족이 우리 민족 출신 대통령을 죽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4월 6일인데 4월 7일부터 대학살이 100일 동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 각종 방송에서 정치적 리더들이 이웃에 있는 투치족 전부 다 죽여라. 걔네는 바퀴벌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무슨 따로 사는 게 아니라 서로 결혼도 많이 했고 학교도 같이 다니고 뭐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 그 민족 감정이 불타올라가지고 막 죽여요. 그러니까 부인이 투치면 남편이 죽이고 안 죽이면 그 사람이 죽어요. 안 죽이면 지옥이네요. 죽이면 지옥이네. 그때부터 죽이기 시작하는데 그 마세테라는 그 밀림도가 있어요. 네, 마셰티. 예. 그거는 도끼 대용으로 써요. 너무 예리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50만 자로 나눠줘요. 네. 정부가 그런 짓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Neighbours killed neighbours. Husbands even killed their Tutsi wives. 근데 진짜로 그 투치를 다 죽여야만 이 모든 문제가 끝난다고 무슨 생각해요. 살인 캠페인을 한 거네요. 네. 투치족도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너무 극도로 화가 난 거예요. 투치족이 너무 화가 나니까 정말 죽도록 목숨 걸고 싸운 거죠. 그랬더니 이제 다 도망간 거예요. 후투족이.
자기도 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또 100만 명 이상이 다 이웃 나라로 도망간 거예요. 나라 전체가 이성을 잃은 상태가 된 나라에 대한 얘기를 지금 들으셨어요. 제가 좀 느낀 거는 일단 이게 1990년대에 일어났다는 거는 그렇게 유럽에서도 일어났다는 거는 3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또 일어날 수 있고 학살할 수 있는 전쟁 무기의 그 위력이란 점점 더 세지고 그리고 어떤 주목할 부분은 내전에서 이렇게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같은 나라에서 서로 부대 끼고 오랫동안 살아왔던 사람들끼리 이렇게 죽이는 거지 아예 외국인은 그렇게 원한이 크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랑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이 너무 공격적이었던 게 지난 수세기 동안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누가 무슨 일을 했다 그러면 아, 저 사람 무슨 출신이라서 그래. 그런 말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저 사람 뭐 가수 출신이고 그럼 판사 출신이라서 그래. 국제재판소에 있으면서 그런 말을 전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민족성이 어떻다 이런 말을 했다가는 이 유럽은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을 죽여서 그리고 민족들 사이에 이 혐오 감정이라는 게 공짜가 아니구나. 이게 다 돌고 돌아서 결국 이 체제가 무너질 때 터져 나와서 사람을 죽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보자면 논란이 뭐 많다고는 알고 있지만 스티븐 핑커가 쓴 그 유명한 책 있잖아요.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라는 그 책을 통해서 그 학자가 주장하는 거는 인간의 폭력성이 줄어왔다는 걸 주장하는 거거든요. 이 책이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지난 한 100여 년 안에 있는 너무나 거대한 두 개의 전쟁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미래를 너무나 비관적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지난 수천 년 동안 전쟁은 점점 줄어왔고 그다음에 우리 제도도 우리의 인권을 보호하는 쪽으로 더 나아가고 있고 사람들의 폭력성도 더 줄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물론 여기에서 많은 반론이 있어요. 있지만 오늘 너무 이제 끝에 이야기가 마음이 아프다 보니 희망적인 그런 그 학계의 의견도 있다는 거. 저는 이제 국제법을 했는데 국제법은 전쟁을 막기 위한 그 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굉장히 그게 힘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국제법은 말 안 들으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진짜 이런 대통령들을 법정에 세워서 진짜 구금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다가 2002년부터는 ICC라고 이제는 일반적으로 재판소를 세워놓고 계속 전쟁 범죄자들을 재판소에 세울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굉장히 좀 우리가 인류가 뭔가를 해내고 있다. 정재민 시민관께서 또 부산 형제복지원 터를 다녀오셨다고. 네, 그 터는 형제복지원 터는 이제 없고 아파트가 이제 많이 서 있어요. 여기는 어떻게 갈 생각하셨어요? 형제복지원은 워낙 뭐 대표적인 인권 유린 사건이죠. 한국판 홀로코스트라는 별명이 있는 사건이니까 범죄라고 하면 이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죠. 근데 거기 지금 아마 남아있는 게 별로 그렇다면서 좀 흔적이라도 좀 있지 않을까. 여기요? 이게 축대인가? 아, 이게 축대인가 보네. 일단 어떤 사건인지 그 간략하게 얘기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형제복지원 사건은 사실 세상에 드러난 게 1987년에 드러났습니다. 80년대 초에 우리가 올림픽하고 아시안게임을 유치했잖아요. 80년대 초에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그런데 외국에서 언론 또 오고 외국인들이 오면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 환경 미화를 위해서 거리에 있는 불황인들을 단속해서 수용하고 말은 보호죠. 단속해서 보호하고 수용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지령이 내려오니까 불과 한 열흘 만에 전국 공무원 19,000명이 모여가지고 일제 단속을 벌여서 1,800명 이상을 수용소에 다 넣었어요. 근데 그걸 매번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민간 복지 단체에 보조금을 주면서 잡아들이는 것까지. 그렇죠. 잡아들이는 것까지. 근데 그때 이제 부산에 있는 형제복지원이 국내에서 제일 큰 불황인 시설이었어요. 불황인을 수용한 시설. 복지시설에 알아서 길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가고 그러면 그 사람 머릿수당 보조금을 지급한 거죠. 그걸 전국에서 제일 잘한 사람이 이 형제복지원 만든 원장 박인 씨인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열어봤더니 그냥 불황인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70%는 그냥 가족 다 있는 그런 사람들을 단속한다는 명목으로 막 잡아온 거예요. 경찰이 데려갔대요. 왜냐면 경찰이 한 명 데려가면 점수를 주니까. 진급하는 데 필요한 점수를 주니까. 근데 그 중에서 확인된 사망자만 513명 그 안에서. 근데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뭐 매일 때리고 강제 노역시키고 뭐 말 안 들으면 때려서 죽이고 도망가려면 때려서 죽이고 죽어도 사람 수당 보조금을 주니까 밖에 전화 오면 대역을 써서 계속 살아있는 것처럼 해서 보조금을 받고 그 시체는 돈을 받고 해부용으로 의대에 팔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돈을 축적한 거죠. 좀 어린 애들부터 한 80 거의 노인까지 계속 노동을 시키는 겁니다. 교회당이 있습니다. 그걸 지으라면 형제복전 산이요 45도 정도 따는 북경사예요. 그걸 자갈을 지고 뛰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구타는 매일 맞았어요. 안 맞은 날은 없다고 봐요. 누군가는 맞아서 늘 피가 나고 쓰러져가지고 나도 사람 많이 두드려 뺐어. 내가 살기 위해서. 성폭행이라든지 구타라든지 그런 걸 심심찮게 많이 보고 조금 눈을 붙이고 있는데 그 소대장이 이제 성폭행을 했죠. 딴 언니들이 밤에 불지기 가면 사탕 같은 걸 얻어와요. 멍청한 것들이 그 언니가 나가고 언제쯤 온다는 시간에 그 서 있는 거예요. 그거 얻어 처물려고. 그게 성폭행인 줄 모르고 멍청한 것들이. 탈출을 하는데 막 호래기 소리 나는 게 호래기. 그 낭떠러지 떨어졌는데도 아픈지도 몰라요. 막 죽으라 막 뛰네. 끔찍스러울 정도로 높아요. 뛰내렸다가 다리 완전히. 그것은 정말 지옥과 같은 곳이다. 그 터는 형제복지원 터는 이제 없고 아파트가 이제 많이 서 있어요. 이쪽인가? 이쪽이었죠. 여기예요? 이 자물쇠가 이게 축대인가? 이게 축대인가 보네. 여기 형제복지원 시설이 여기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자유를 침해할 수 없게 만든 게 법인데 그때 법이 작동을 안 하는 거죠. 거기 이제 박인 씨라는 분은 그분도 아니지. 하여튼 그 사람이 그때 압수수색 했을 때만 해도 그 현찰이랑 예금 증서가 20억이 넘었대요. 그 당시. 네, 그 당시. 알려졌던 발각이 된 건가요? 네. 한 검사가 꿩 사냥을 하러 다니다가 뭐 개들을 막 풀어놓고 사람을 지키고 거기 막 사람을 뚜루 패고 강제 노역을 시키는 거 보고 이상하다. 왜 저런 일이 있지? 하면서 이제 경찰을 잠복시켜서 계속 촬영하게 하고 했는데 압수수색을 해서 들어갔더니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를 이제 정말 잡은 거죠. 그 검사분이 꿩 사냥 안 했으면 모를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계속 몰랐던 거죠. 근데 부산에서 아주 유명한 성공한 사회 복지가 왜냐하면 길거리에 있던 불황인들을 모두 없애주고 줬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게 해줬다. 네네네, 그렇죠. 전두환 대통령 때 뭐 표창도 받고. 유력 인사였던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그렇죠? 유력 인사였죠. 숨어서 그런 짓을 한 게 아니고. 그렇죠. 시민들도 좀 거리가 깨끗해졌으니까. 네. 정부에서 표창을 받았다니까. 훈장을 받았다니까. 박근 원장의 가슴에는 시퍼런 불덩어리가 칩니다. 이것이 바로 원생들의 적금 통장이다. 총 적금액은 1억 3천여만 원. 이렇게 하고도 내가 부정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래도 내가 위선자란 말이오? 이래도 내가 사회사업을 빙자해서 부정 축조를 했단 말이오? 어쩌면 원장을 믿어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사람이 받은 처벌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특수감금죄는 무죄가 난 거예요. 특수감금죄라는 거는 감금시켜놓고 가혹행위를 하면 특수감금죄가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2심 갔다가 3심 갔다가 무죄가 돼서 또 내려왔다가 이렇게 결국에는 몇 번 왔다 갔다 해서 이제 그렇게 무죄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왜 어떻게 그게 특수감금죄가 그 사람들이 사람을 막 함부로 가두고 잡아가고 수용하고 한 거는 내무부 훈령 410조로 한 거거든요. 근데 그 훈령은 그냥 내무부 안에서 공무원들만 지키는 거지 국민들한테 권리 의무를 제한하려면 법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법률이 있어도 사람을 가두는 법률은 영장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무효예요. 아무리 법률을 만들어도 판사의 영장 없이 사람을 그렇게 감금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다 위헌인 거죠, 위헌. 네. 위헌이고 불법이고 무효인데 근데 정당행위라는 게 있어요. 형법 20조가 정당행위인데 그거는 법령에 의한 행위. 그거는 정당행위예요. 그러니까 그 법령에 의한 행위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예. 대법원은. 근데 그거는 사실 위헌인 법령은 여기 해당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횡령으로 한 2년 6개월 받고 나와서 또 다른 사업에서 크게 잘 엄청 큰 부자가 돼서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노안으로 네, 살다가 죽었어요. 네. 그 판결로 보면은 근데 이 잔혹한 모든 행위들이 해도 되는 일 안에 속해 있다. 그렇지. 횡령만 안 했으면 완전 무죄일 뻔했네. 완전 무죄. 근데 이게 불황자들을 역사를 잠깐 보니까 전근대 사회에서는 불황자에 관심이 없었고요. 사회가 당연히. 이제 첫 번째로 불황자들 수용소가 생긴 거는 일제 강점기 때래요. 그리고 이제 6.25 끝난 다음에도 이제 불황자들이 대량으로 고아도 많이 생겼고 전쟁 때문에 그때도 아주 안 좋은 일이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뭔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 쿠데타 정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거리의 불황자를 일소시켜주는 건 사실 사람들한테는 환영할 만한 일일 수 있거든요. 비민주적인 일이지만 사람들 마음속엔 두 가지 양가 감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참 보기 싫지만 또 같은 인간인데 함부로 할 수도 없고 죄를 지은 사람도 아니고 우리의 그런 어떤 사소한 혐오랄까? 미세한 미움의 감정을 정부나 조직이 잘 이용할 경우 만족시켜주는 거죠. 싹 일수함으로써. 그다음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모아놓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게 오히려 사실 감옥은 관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내가 알던 그 흉악범은 지금 어디 있지? 그 사람 언제 나오나? 우리가 보고 싶지 않았던 하지만 죄를 짓지 않아서 벌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일소시켜줘서 개운하다. 이제 그들은 뭐하지? 관심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무관심의 영역에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참혹한 일들을 당할 수 있다는 게 이번에 그 일에 저는 교훈이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이 사회의 문제가 아닌가. 제가 거의 가신다는 얘기를 듣고서 지난주에 책을 하나 이제 구했거든요. 그 형제복지원에서 9살 때 끌려가서 9살 때 3년 동안 그 지옥 같은 고생을 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쓰신 책이에요. 거기 희생자죠. 굉장히 아주 안타까운 케이스인데 아버지하고 자기 누나도 같이 끌려 들어가서 그 두 사람은 너무 이제 고생을 해서 그런지 정신병원에 가시고요. 자신도 나왔지만 아무도 자기를 더 이상 반기지도 않고 그래서 오히려 나와서 불황아가 된 거죠. 이분의 이 책이 여기 이제 아이일 때 그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 너무 많이 아파서 84년도에 9살이면 우리보다 더 젊은 분인데.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읽다가 뒤에 그림도 있어요. 본인이 이제 말로 다 못다한 거는 이제 그림도 막 그리고 했는데 제가 이 마지막 구절을 같이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마지막 구절이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는 겉모습은 37살의 아저씨지만 내면은 그게 아닌 것 같다. 그냥 나는 9살, 12살의 꼬마가 아닐까. 그러니까 9살짜리 꼬마가 이렇게 글을 써서 들어달라고 하는 거다. 들어주세요. 우리 얘기를 들어주세요. 어두운 곳에 갇혀있는 우리를 봐주세요. 하고 말이다. 이름조차 밝히지 못하는 수많은 복지원 피해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사건의 사실 중요한 본질은 우리의 무관심. 우리가 듣지
않으려고 했던 곳에서 지옥이 열릴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대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같이 드러났잖아요. 그거는 사실 서울대생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야기가 됐고 저기는 513명이나 죽었는데 확인된 것만. 아니 그 사람들이 대학생이고 그랬으면은 이렇게 안 묻혔죠.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될까요? 저는 1976년 8월 17일생이고 형제복지원에서 생활했고 지금 살아있는 생존자 피해 생존자 대표 한종선입니다. 형제복지원이 어떤 곳이었냐라고 이야기하면은 딱 하나는 지옥이라고밖에 말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누나와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정신병원에 있고요. 불황인이라고 할지라도 잡아가서는 안 돼요. 우리나라 헌법상으로는 죄를 짓지 않은 이상은. 그때 불황인들이라고 잡혀갈 때 사람들 분명히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당시에도. 저렇게 못 살고 힘든 사람들 국가에서 이렇게 해준다니 얼마나 좋아. 저런 사람들 추위에 떠는 것보다 저기 들어가서 밥이라도 실컷 먹는 게 얼마나 좋아. 이 자체가 폭력행위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시민들 박수 쳤지만은 선의의 박수를 쳤지만은 자기 이웃들이 잡혀간 거고 자기들이 잡혀간 거예요. 결과적으로. 복귀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은 많게는 12년까지 갇혀 있었던 사람들이 가족이 다 흩어졌고 집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 돈 한 푼 없이 길거리 나가서 갈 데가 없는 거죠. 누군가는 이 사건 해결해 주겠지 믿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2007년이 됐음에도 누구도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서 인지를 하거나 재수사를 요구하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공부를 했던 거예요. 집에서. 원장이 아직 살아있을 때니까 그때는 내가 갑자기 이렇게 형제복지원을 들고 나왔을 때 박근혜한테 또다시 잡혀가서 죽지 않을까 이런 걱정에 내 자료를 찾는 데 최선을 다한 거예요. 네. (2018년에) 법무부에서 그 검찰 과거사위원회를 이제 꾸려서 몇 가지 사건을 이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이거는 국가가 책임 있는 거다. 또 이거는 그때 당시에 판단이 법령에 위반한 거다. 잘못된 거다. 그래서 그 법무부가 그 2018년에 권고하기를 비상상고를 해라. 비상상고. 그러니까 비상상고라는 말이 아마 되게 생소하실 거예요. 통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오로지 검찰총장만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대법원에만. 네, 아주 특별한 그거죠. 비상상고는 그냥 개인의 어떤 권리를 구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법령에 위반되는 판결을 계속 놔두면 법령 시스템이 혼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총장이 2018년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여기 와서 비상상고를 했어요. 그 얼마 전에 3월 11일 날 대법원에서 난 그게 비상상고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 거죠. 근데 이제 비상상고가 기각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기각시켜버리면 왜 비상상고를 하라 그랬는지. 비상상고 하라는 건 이제 법무부가 그래도 최선을 할 수 있는 게 그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걸 했던 거고 대법원은 기존에 계속 유지하고 있던 비상상고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근데 형평의 이 저울이라는 거는 재판의 저울이라는 거는 오랫동안 공평하게 해와야 되는 건데 어떤 한 사건이 너무 심각하다고 해서 그걸 변동시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저는 이런 설명을 듣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비상상고라는 게 올라왔는데 그걸 기각시켜버린 이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는 결국은 이거는 순서가 이제 국가 배상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근데 국가 배상 소송을 하려면 국가의 책임이 인정돼야 되잖아요. 이 판결이 비상상고를 기각하면서도 국가의 책임은 인정했어요. 국가기관이 주도적으로 방조하고 묵인하고 해서 이렇게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그런 걸 했다. 그 판결 이유서가 어떤 사람들은 사탕발림이다. 자기 대법원 면피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겠지만은 선례라는 게 있잖아요.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우리는 최소한 인간의 존엄성을 지금 또 한 번 확인받았다. 인간 취급을 못 받고 우리가 살아왔는데 모든 사람의 인간의 존엄성은 평등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부여해 준 부분이 나는 일단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싸움은 과거사위원회가 철저하게 조사하냐 못하냐의 싸움인 거예요. 대법원도 고심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례를 바꿀까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원합의체까지 갔거든요. 근데 약간 절충을 시도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게
한 번 내린 판결에 대한 그걸 되돌리는 것이 불러올 여러 가지를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좀 중요할 그런 수도 거, 있어요. 예, 예. 그게 무너지면 그거를 좀 위험이라고 생각하는 거 사회의 같고. 위험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법이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마다 거죠. 다르겠지만, 예. 법이라는 것 자체가 뭘 하나 딱 그걸 지키자는 거죠. 딱 지키자. 네. 딱 그 법의 속성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약간 움직이지 않는 거죠. 유동성이나 뭐 플렉서블한 거보다는 심의관님이 아까 그 비상상고에 대한 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저한테는 인정해줬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법이나 판례나 그런 기준이라는 거는 대개 동생을 막론하고 어떤 큰 사건 때문에 어떤 사건을 계기로 변하거든요. 그냥 아무 사건도 없이 어느 날 우리 한번 기준을 바꿔볼까? 이렇게는 잘 안 되거든요. 우리가 뭐 국회를 봐도 그렇죠. 뭐 정인입 관련해서도 또 이번에 여러 가지 입법이 되고 그리고 그 계기로 그 동력으로 법을 통과시켜서 바꿨거든요. 바뀌어가는 거죠. 네네. 근데 하물며 판례도 저는 형제복지원을 계기로 좋은 기회죠. 좀 더 넓히 그렇죠. 우리 동력으로 좋은 기회. 그 모두가 다 동력으로 동의할 할 수 있는 좋은 건데 또 언제 또 그런 기회가 올지 모르는데. 근데 그건 또 저의 생각이고 또 다른 법관들은 이럴 때는 확 넓혔다가 또 줄여야 되는 사정이 생기면 또 줄이고 그 맨날 이렇게 할 거야? 이런 거죠. 그게 뭔 기준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고민을 뭐 많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힘들어서 제가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법을 만드니까 되게 좀 재밌고 좋아요. 옛날에 법은 전부 다 저는 과거지향적으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걸 뒤집는 순간 미래가 열려요.